예,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는 상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계산을 끝낸다고 하는 거죠. 서로 계산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라고 하는 것은 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자, 이 권리자와 채무자가 서로 종류의 채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양 채권을 대등에게서 끝내버리는 거. 이것을 끝내긴 하는데 누가 끝낸다? 채무자의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00만 원을 꾸어줬습니다. 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 간의 계약에 있어서 갑이 100만 원, 을에 대해서 100만 원 꾸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받을 게 있고 을은 갑에 대해서 50만 원을 줄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갑은 을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야 되고 그 대신 갑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5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것을 셈시켜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 뺀 50만 원만 어떻게 됩니까? 이 을이 갑에게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 채권 채무를 대등해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단독행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계를 인정하는 근거는 뭐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상법상에도 이 상호계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상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것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주고받고 그렇게 아니라 서로 그 차액만을 계산해 가지고 줘버리면 채권 실현이라든가 채무 이행의 절차가 간편하게 된다. 편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에서는 채권 가치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상계 처리하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상계의 담보적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의 자력이 악화된 경우에 실익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갑이 을에 대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100만 원 받을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도 갑에 대해서 80만 원 받을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갑의 형편이 극히 안 좋아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런 경우는 자기는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갑에게 돈을 빌렸던 채권자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100만 원 싹 가져가 버립니다. 을도 채권자한테 8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자기는 100만 원을 주고 남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8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아예 여기서 두 개를 상계시켜서 20만 원만 갑에게 지급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의 자력이 악화되는 때 매우 실익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성질은 상대방 있는 채무자의 단독행위다. 그렇죠? 자, 갑과 을이 상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이 있고 한쪽 사람의 단독행위죠. 그렇죠? 갑이 행사하든 을이 행사하든 한쪽이 행사할 수 있죠. 이것은 단독행위고 형성권이다. 따라서 이거는 뭐다? 한 사람의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만으로도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사자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과 을. 그렇죠? 갑과 을이 당사자만 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데 따라서 제3자의 변제로서는 할 수가 없죠. 제3자에 대해서는 변제를 할 수가 없는데 예외가 우리 연대채무자의 연대채무자 상계권이라든가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이런 게 있었죠. 자,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얼마가 있었죠? 900만 원 받을 게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세 사람이었습니다. A, B, C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A, B, C는 동등한 채무자인 경우 이것을 말한다 연대 채무자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갑은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300, 300, 300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A, B, C 다에 대해서 900을 다 달라고 900씩 900씩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300만 원 상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300만 원을 행사하게 되면 B, C, A는 뭡니까? 60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 A가 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B가 A의 권리를 행사해버립니다. C가 A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처럼 제3자, B, C 입장에서 보면 A는 타인이죠. 제3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상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만을 즉 A만 주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연대채무자의 경우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상계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증인의 주채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죠. 그런 경우 을을
의뢰 보증인인 비용이 있다고 하면 이 갑이 비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이 갑에 대해서 900만 원을 줘야 되지만 또 갑도 을에 대해서 300만 원 줘야 될 경우에 갑이 을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비용이 을의 권리를 300만 원 행사해버리고 600만 원만 대신 갚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보증인의 주체문제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3자도 3자의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타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상계하는 경우, 이런 경우 연대채무라든가 보증채무, 채권양도 이런 경우에서 구상요건으로서 통지가 있고요. 자, 부진정 연대채무에서 상계는 절대적 효력 사유인가, 절대적 효력 발생 사유인가 아닌가. 우리도 이미 이건 저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나요? 자, 부진정 연대채무에서는 상호간의 공동의식이 있다 없다? 약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갑에 대해서 채무자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900만 원 했을 때 이 주관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구상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900만 원씩을 어떤 A가 됐든 B가 됐든 한 사람이 900만 원을 변제해버리면 채무는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A와 B 간에 서로 내부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했죠. 이러한 관계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 A가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300만 원 채권이 있을 때 이 B가 이걸 A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A의 B의 그러한 상계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통설은 이것을 긍정을 합니다. 근데 판례는 반대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상계계약도 당연히 가능하다. 따라서 민법이 정하는 상계 요건이라든가 상계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뭐다? 계약이니까 당사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계의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요건은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가 상계적상이라는 말 나옵니다. 상계적상이 뭘까요? 상계적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계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계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 대입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말은 잊어버리시고 두 당사자 간의 채권이 서로 상계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상계적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건으로서 채권이 대립해야 되죠. 당연하죠. 자, 갑과 을이 서로 채권이 뭡니까? 대립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동채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수동채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동채권, 수동채권. 자, 자동이 무슨 말이냐면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갑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뭡니까?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갑에 대해서 권리를 행해야 될 뭡니까?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따라서 채무자가 누굽니까? 을이 되죠.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되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채권자가 되는,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갖는 채권. 그렇죠?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갖는 채권.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채무가 되는 거죠. 반대로 수동채권은 상계를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을이죠. 상계를 당하는 사람이 갖는 채권. 그래서 수동채권은 상계를 당하는 사람이 갖는 채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용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 이해 내용이 순조롭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동채권은 다시 이야기하면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갖는 채권. 그렇죠? 수동채권은 상계를 당하는 사람이 갖는 채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양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져야 되겠죠. 따라서 종류물이고 그 다음에 채권액이라든가 채권의 확정, 이행지의 동일 등은 요건이 한다. 따라서 동일한 종류면 되다. 따라서 갑과 을이 100만원 주고받고 있고 50만원 100만원 줄 게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을에 대해서 50만원 줄 게 있다. 이런 경우는 상계가 되겠죠. 근데 을이 100만원 줄 게 있고 갑은 을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 그런 채무가 있다. 그러한 경우는 상계를 할 수가 없겠죠. 그쵸? 100만원과 노래 불러줘야 될 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상계가 안 됩니다. 따라서 종류는 돼요. 종류는 동일한 종류의 목적물이 해야 되는 건 되는데
여기서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상관없죠. 채권액은 있고 채권액이 달라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행지 동일 등은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이 확정이 안 돼 있어도 됩니다. 어떨 때?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죠. 양채권이 변제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갑이 을에 대해서 갖는 100만 원이 1월 1일 날 권리가 있고 또 갑이 을에 대해서 줘야 될 채권 50만 원짜리가 1월 1일. 그러면 두 개가 쌤쌤이 시켜서 차액을 50만 원만 을이 갑에게 주면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이것은 이 동일한 변제기에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동일한 변제액이 있어야 되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있죠? 을이 있습니다. 을은 갑한테 100만 원을 주어야 됩니다. 언제 날짜가 1월 1일자가 이제 변제기라고 가정합시다. 자, 갑은 을에게 뭘 줘야 되냐면 50만 원을 줘야 됩니다. 변제기 날짜는 3월 1일입니다. 그쵸? 근데 자, 갑이 이제 채권을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1월 1일 날 상계를 주장한다. 1월 1일 날. 그러면은 뭐냐면 을은 어차피 100만 원을 1월 1일 날 줘야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100만 원 줘야 되기 때문에 상계를 주장해도 상관없죠. 가능합니다. 근데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3월 1일 날 줘도 되는 돈을 1월 1일 날 굳이 50만 원 주는 것 같고 동일한 혈육이죠. 왜냐하면 갑은 결국은 얼마만 받습니까? 50만 원만 받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갑이 현명한 갑이라면 상계를 주장하지 않겠죠. 이거 네 거를 먼저 지급해라. 내가 3달 뒤에 즉 3월 1일 날 내가 50만 원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야 되는 건데 귀찮습니다. 돈이.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갑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동채권이 뭐죠? 100만 원이죠. 수동채권은 뭡니까? 50만 원이죠. 그런 경우에 갑이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난 상계시키겠다 라고 했을 때 자,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1월 1일 날 갑에게 돈을 100만 원 갚아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 날 갑이 상계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문의될 게 없습니다. 오케이. 을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근데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3월 1일 날 줘도 되는 돈을 미리서 1월 1일 날 주는 거죠. 1월 50만 원을 3달 동안 이자 넣으면 얼마 받을까요? 받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몇 푼이 됐든 그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이자를. 어마어마한 이자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어마어마하진 않겠죠. 이자를 포기하고 갚아버립니다. 따라서 이건 뭡니까?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가 안 됐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왜 그런 거 아니? 자동채권. 자, 이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하나 수동채권은 이 수동채권은 변제기에 있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동채권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걸로 했다라고 하면 이거죠. 자, 갑이 이번에는 을이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자, 을이 언제냐면 2월 1일 날 상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2월 1일 날로 주장하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1월 1일 날 갑에 대해서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아직 한 달 동안 갚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2월 1일 날 을은 자기가 갑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상계를 주장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동채권 되는 거죠. 자기가 왔을 때는 상계를 당한 사람이 이번엔 갑이니까. 그래서 을이 상계를 주장하려고 보니까 자기 자동채권은 뭡니까? 이 밑에 있는 채권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이니까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갖는 채권. 이게 뭐다? 자동채권. 상계를 당하는 사람이 갖는 채권. 이거는 뭐다? 수동채권.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자동채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가 갖는 50만 원을 갑한테 달라고 합니다. 얼마? 50만 원. 야, 자, 내가 너한테 100만 원 갚을 거 있는데 이미 변제기가 지났다. 그런데 내가 받을 돈 50만 원은 아직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상계를 시키겠다. 라고 해서 내가 너한테 50만 원만 줄게 하면 갑이 뭐라고 합니까? 버럭 화를 내겠죠. 넌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아직도 2월 1일이기 때문에 3월 1일 될 때까지는 한 달간의 여유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거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받고 살란다. 근데 왜 네가 벌써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뭡니까?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대방의 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수동채권은 상대방의 채권이므로 상계를 주장한 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데 상계를 주장하고자 미리 자신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다.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할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부자하게 채무라든가 하는 채무, 자동 채권에 항변이 붙은 경우는 안 되겠죠. 자, 부작이라든가 하는 채무는 뭐 가만히 있거나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서로 해주는 게 동등한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자동 채권에 항변이 붙었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시죠. 자, 갑이 을에게 100만 원 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에 갑이 주장합니다. 갑이 을에게 얼마를 줬냐면 5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에 대해서 갑이 이 물건을 샀는데 매매를 해서 100만 원 대금을 줬는데 매매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따질 수 있습니다. 네가 준 물건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100만 원을 갚지 않겠다. 라고 막 분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갑이 그럽니다. 자, 날짜 갖다 갑시다. 이번에는 헷갈리니까. 자, 내가 너한테 받아야 될 100만 원이 있고 내가 너한테 줘야 될 50만 원이 있는데 자, 이거 상계시키자 라고 하면 을이 대노합니다. 왜? 나는 명백하게 너한테 50만 원 받을 돈이 있지만 네가 달라고 하는 100만 원은 네가 물건을 팔아서 그 대금조로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주려고 하는데 그 물건이 짝퉁이어서 가짜였다. 따라서 나는 너한테 100만 원 줄 수 없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 같이 항변, 여기 상계시켜버리는 건 뭡니까? 갑이 가짜 물건 팔아놓고 자기가 받을 돈을 자기가 빚지고 있는 것과 상계시켜버리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채권, 자, 갑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는 채권이 자동채권이 되고 이건 수동채권이 되죠. 그래서 이 자동채권에 붙어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항변권이 있는 경우는 자동채권 항변권이 있는 경우는 그거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닐 것,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 요건. 자, 상계적상의 현존. 현재도 그 상계적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현존해야 되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인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 대해서 100만 원을 갖습니다. 이게 1월 1일이죠. 날짜는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 대해서 50만 원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줘야 될 거죠. 이번에는 갑이 주장합니다. 근데 갑이 너무나 바쁜 나머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끝났어요. 소멸시효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한 채무를 무슨 채무? 자연채무. 이렇게 배웠었죠?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줘야 될 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갑은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왜? 현존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소멸시효가 됐기 때문에 현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을은 뭐냐면 50만 원에 대한 채권을 갖는 거죠. 그럴 경우에 갑이 눈을 못 뜨고 죽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받을 것이 더 큰데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50만 원을 더 주게 생겼으니까. 원래는 자기가 50만 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권리 행사를 못해서 소멸시효 되는 바람에 오히려 내가 50만 원을 더 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갑이 죽어도 눈을 못 감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법이, 이 갑이 뭡니까? 백성이잖아요. 백성. 어린 백성. 불쌍한 백성. 따라서 이거를 법이 후견해 줍니다. 아, 이 어린 백성 보호하자. 이 사람 너무 억울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상계가 시효가 완성된 이러한 채권이죠. 이러한 경우는 뭐냐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었더라면, 동시에 있었더라면 그 상계에 대해서 상계를 유효하게 보자라고 해서 상계할 수 있다라고 법의 495조에 특별히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소멸시효 되면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인 상계적상의 현존이라는 요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계적상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한다? 법이 특별하게 규정을 두어서 어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상계적상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갑이 자기가 갖는 채권을 B형에게 넘깁니다. 돈 받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B형이 이 사람에서 권리를 주장한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채권을 뭡니까? 양도한 거죠. 채권을 양도해서 자동채권을 해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495조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소멸시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의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하는 건데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취지는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유추 적용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상계 금지. 상계가 안 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당사자 의사표시. 당사자 간의 의사로 계약자의 원칙상 얼마든지 상계를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상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선의세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법률에 의한 금지. 자,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겠죠. 자,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갑이 을한테 100만 원 받을 게 있었습니다. 근데 갑이 상태가 안 좋아지고 경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100만 원을 갚지 못합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열불나죠.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을의 집에다가 방화를 해버립니다. 다행히 소방차가 빨리 와서 피해액이 얼마 나왔냐면 100만 원 나왔습니다. 피해액이. 그러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일치하죠. 그래서 갑이 그럽니다. 야, 나도 너한테 자, 이게 갑의 입장에서 여기 무슨 채권? 자동채권. 이건 무슨 채권? 수동채권이죠. 갑이 그럽니다. 너한테. 자,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받을 자동채권이 있다. 나는 그렇지만 너한테 또 100만 원을 갚아야 될 수동채권이 있다. 따라서 우리 쌤 시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법은 뭡니까? 후견인 기능이라고 했죠. 이 어린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갑은 항상 우리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채무자 빌려간 집에 가가지고 불 지르거나 두들 패가지고 병원에 가서 상처내 돈 나오게 하거나 기물을 파괴하거나 이게 가서 막 이런 짓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갑이 자동채권을 자기가 받을 채권에서 이거를 불법에 인한 수동채권의 경우는 이것은 상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어린 백성이 우리가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흥부노을 보면 대신 가서 매 맞아주는 벌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을이 자기가 100만 원 갚을 게 있었는데 마침 이 갑이 자기한테 해코지를 해가지고 자기가 100만 원 받게 생겼다. 그런 경우는 그냥 쌤 시키자. 어차피 100만 원 받아서 주느니 100만 원 그냥 우리 쌤 시키자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나쁜 행위를 한 사람, 즉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십시다. 자, 보십시오.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한 경우, 그렇죠? 자,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했죠.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니까 채권자가 이게 수동채권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는 역시 여기서 상계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것은 고의의 경우고 과실의 경우는 역시 사람인지라 갑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가 있죠. 실수할 수가 있다. 실수라는 건 뭐다? 과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한 과실의 경우는 역시 과실에 의한 그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닌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는 허용. 요건 자, 의뢰 입장에서 본 거죠. 이게 자동채권이죠. 의뢰 입장에서 이게 자동채권이죠. 그런 기억 때문에 이게 자동채권이고 이게 수동채권이죠. 그리고 의뢰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자, 이 수동채권을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역시 상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채권이 압류하지 못한 것일 때는 요거를 보호하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압류를 하지 못하는 게 이제 그 생활비라든가 쌀값 이런 거 있잖아요. 쌀, 뭐 연탄, 뭐 이런 것들 옛날 생활 필수품들 이런 거는 압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 대해서 100만 원 받을 게 있습니다. 자, 을은 뭐냐면 을은 갑에 대해서 받을 게 있는데 을은 갑에 대해서 100만 원 받겠나요? 근데 이 부분은 생략을 좀 약하겠습니다. 이 약하고 이 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 갑이 자기가 돈 받을 100만 원을 가지고 을이 받는 월급의 2분의 1까지 이제 압류를 못 하겠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서 압류를 해버립니다. 그럴 때 이걸 상계시키는 거죠.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하고 네가 받을 채권하고 서로 상계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급 금지 채권. 자,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 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음 질권이 설정된 채권. 역시 질권이 설정된 채권은 질권의 효력으로서 지급금지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건 질권이 설정된 채권도 압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된 겁니다. 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은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도 똑같았죠? 그 다음에, 자, 압류금지 채권. 이것도 지급금지 채권. 다 하는데,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설명을 드렸었죠. 반면에 변제기 이전의 채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는 것이죠. 이 사람이 100만원 갚아야 되고, 이 사람이 100만원 갚아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고, 이 사람이 채권자죠. 이게 뭐다? 자동채권입니다. 이건 뭡니까? 수동채권이죠. 그럴 경우에, 자,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으면 역시 안 됐었죠. 그 다음에 변제기 전의 채권이다. 이게 만약에 변제기가 3월 1일인데, 2월 1일 날 이것을 자동채권 해가지고 변제를 시키면 뭡니까? 이 채무자을이 뭐다? 3월 1일 날 갚아도 되는 돈을 2월 1일 날 받도록 강요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채권. 이게 자동채권이니까. 그래서 자동채권이 변제기 전의 채권은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수동채권은 되는 거죠. 왜? 이것이 만약에 5월 1일이다. 그러면 2월 1일 날, 2월 1일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받을 돈을 2월 1일 날 받으면서, 자기가 5월 1일 날, 3달 있다 줘도 되는 돈을 미리서 줘버리는 거. 그것을 이 채무자가 자기가, 이자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익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나서서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이 표와 이 밑에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계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겠죠. 자, 갑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거는 형성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이라든가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상계에는 소급표가 있고요. 이러한 효과. 자, 상계를 하게 되면 갑과 을 간에 이러한 100만원 받을 게 있고 50만원 받을 게 있는데 서로 상계를 해버리면 100만원 채권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 50만원은 없어지고 100만원은 50만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두 당사자 채권 관계가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소멸되고 상계의 소급표. 그래서 상계적 소급하여 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 자, 이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죠? 변제의 경우에, 자, 변제의 경우에 변제는 어떻게 한다? 지참채무라고 그랬죠. 지참채무가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참채무 원칙인데 어디가 된다? 채권자의 주소지. 그 다음에 영업소라면 영업소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주소지가 바뀔 때, 자, 지참채무에서 변제 시기는 뭐냐면 언제냐면 실제로 현재 실제 지급하는 시점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채권자 주소가 바뀐 경우는 뭐다? 새로 바뀐 주소지에 가서 변제를 해라. 다만 주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돈이 더 많은 경우,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가 버린 경우, 그럼 뭡니까? KTX 값을 내야 되겠죠. 왔다 갔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 채무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런 경우는 누가 해야 된다? 그로 이르는 사례는 서로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계계약.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민법상에서 배우는 건 상계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상계계약.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자의 원칙상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다고 보여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는 어떠한 이 상계와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점만 짚어드리면, 자, 민법이 정하는 상계 요건, 상계 요건 있었죠. 우리가 배울 때 요건, 그 다음에 상계 금지는 상계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이러한 요건이라든가 상계 금지와 별도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면,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에 따라서 그 계약 내용대로 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 또는 압류금지 채권에 관해서도 상계 계약을 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랬죠. 돈을 받아낼 집에 가서 불을 질러버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압류금지된 경우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상계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계 계약에는 조건이라든가 제한을 붙일 수 있으므로 이 상계 예약도 유효하고, 상계 의사 표시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는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 한쪽이 우리 상계가 없었던 걸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채권 소멸 원인인 이 상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자동채권, 수동채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일단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동채권, 수동채권을 가지고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되고 상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민법의 규정이라든가 그 규정에 의해서 이 상계가 허용 여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로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OX 쳐가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러한 뭐죠? 공탁보다는 뭐죠? 내용이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 상계에 있어서는 이 부분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법서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이라든가 이런 데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경우는 뭐 자동채권에서 성립이 뭐 할 수가 없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채권, 수동채권 이 내용들, 그 다음에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도표라든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두시면 앞으로 이제 관련 법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른 법 공부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좀 쉬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